단계적 일상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행 열흘째입니다. 김성환 평론가, 그리고 정재훈 가천의대 예방의학과 교수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확진자 통계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이게 숫자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2,425명, 어제보다 710명 정도가 늘어난 수치인데요. 한 사흘 만에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숫자 자체에 우리가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매달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네 자리의 숫자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2,000명이 됐다고 해서 금방 어떤 위중한 상황으로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다만 이제 지금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연령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8세 이하하고 그다음에 13세에서 17세 사이. 그러니까 13세에서 17세 사이는 지금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백신 예약률이 한 10%대밖에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접종을 받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아마 이런 틈새를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파고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좀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고 난 다음에 이달 1일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휴대폰 이동량을 확인을 해보니까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거의 근접한 상황까지 나왔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이동량이나 접촉량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이런 점을 참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를 진짜 너무너무 다들 기다려오고 있어서 정말 저녁 약속들 잡자 이런 전화들도 정말 많이 주고받잖아요, 요즘에. 그러니까 확진자 증가는 뭐 불가피해 보입니다. 저희가 좀 주목해야 되는 다른 지표가 있습니까, 교수님? 네, 확진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전문가와 당국에서 모두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두 가지 지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중환자도 따라서 증가할 텐데 그 중환자를 감당할 능력이 있느냐, 그게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은 예상이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의 속도로 증가하는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감염 재생산수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속도가 너무 빠르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백신을 아직 맞지 못한 분들 중에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 더 위험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지금 중환자 숫자가 확진자가 증가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확진자 증가만으로는 완전히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설명을 하기로는 백신의 중증화나 사망 예방 효과라는 것이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지만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느 정도 감소할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밀집한 생활을 하고 면역이 저하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 감소가 더 빠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을 다시 한번 추가 접종해주는 부스터 백신 접종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네. 추가 접종. 뭐 수치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참고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돌파 감염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지난주에 50%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성인 확진자 2명 중 1명인 이제 확진을 판정을 받은 경우에 돌파 감염 사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0세 이상 고령층이 위중증 환자의 한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백신의 효과가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60대 이상의 위중증 환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 병상 가동률 이 지표가 중요하다고 정부가 그 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상 계획을 발동하는 기준이 75%였죠. 요건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 지금은 수도권 중심으로 유행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지만 비수도권의 병상 가동률은 낮은 상태이거든요. 거기에 더해서 정부가 행정명령을 통해서 중환자 병상을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분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75%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값이라고 보긴 조금 어렵고요. 거기에 더해서 앞으로의 유행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더 중요한데 지금 이번 주에 병상 가동률이 50에서 60%라고 하더라도 다음 주에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라면 그건 위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의 중환자 병상 점유율도 중요하지만 2주나 3주 정도 뒤에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지를 예상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그런 예상이 전문가들 입장에서도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단계적 일상회복이나 아니면 할로윈의 영향 같은 것들이 오늘과 내일, 모레 정도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요 3일 정도 확진자가 얼마만큼 증가하냐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 아니면 중간에 잠시 쉬어가야 되냐 그런 것들을 결정한 요소가 되겠죠. 조금 전에 그 중환자 병상 가동률 그래픽을 보면 그러니까 수도권은 70% 안팎을 지금 보이고 있고요. 전국 평균은 아직 50%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수도권만이라도 일단 선제적으로 비상계획을 발동하거나 이럴 여지도 좀 있습니까?
네, 저는 지역 단위의 접근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때까지의 유행을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유행 양상이 매우 달랐거든요. 그렇다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도 어떤 중재 전략을 가져가는 것이 합리적일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단계적 일상회복도 처음이니까 지금 저희가 가보지 않은 길을 같이 가고 있어서. 근데 감염 사례들을 보면 좀 특징적인 게 있다면서요? 네, 뭐 앞서 이제 요양시설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경기도의 고위험 시설 가운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시설이 25곳이었는데 그런 것을 확인해 보니까 아무래도 방역에 조금 해이함이 보인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들 간의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환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거나 그리고 처음에 이제 증상이 나타났을 때 곧바로 검사해서 그 사람이 또 추가 감염자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검사 시점이 좀 늦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외부 접촉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백신 접종을 다 끝냈다고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들이 오히려 백신 효과가 떨어지면서 집단 감염을 일으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날씨가 또 하필 첫눈 오고 벌써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바이러스가 활동하기엔 더 좋은 조건인 거죠? 네, 코로나19가 계절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호흡기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온도가 낮고 습도가 낮게 되면 더 많이 유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게 작은 영향이라고 하더라도 단계적 일상회복과 결합이 될 경우에는 전파 능력을 더 높일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날씨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저희는 1단계 첫 걸음을 뗐고 2단계, 3단계 이렇게 앞으로 더 나가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저는 국민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처럼 마스크 잘 쓰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잘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와 당국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는지가 중요할 텐데 저는 단계적 일상회복에 대해서는 로드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로드맵에 따라서 좀 가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피해 자체를 본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전략들이 약물을 쓰는 것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백신과 치료제입니다. 하지만 중증화 예방 효과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백신에 대해서도 부스터 백신 접종을 통해서 면역 수준을 높여줄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치료제 확보에 있어서도 치료제가 잘 확보될 경우에는 중증 환자 병상 확보에도 숨통이 튀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접종 관련해서 이건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소년, 어린이, 자녀 둔 부모님들이 어떤 반응을 좀 보이시냐면 나는 부작용이 우려되더라도 가족, 주변을 지키기 위해서 나는 백신을 맞을 의향이 있다. 그래서 이미 맞았다. 근데 어린이들은 중증화 가능성도 낮다면서 백신을 꼭 맞아야 하느냐. 오히려 부작용 우려가 있다면 자녀한테 맞히는 건 좀 저어된다. 이런 반응도 많거든요. 네, 저도 아이를 가지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그 마음이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전문가나 당국의 소통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희가 어린아이들에게 접종을 권고해 드린 이유는 철저하게 아이의 건강 관점에서 봐서도 접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피해보다 크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연령층이나 고위험군에 있어서는 이익이 피해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정도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소아청소년에 있어서는 이익이 크다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하지만 그 이익의 크기가 고위험군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권고의 강도가 높지 않은 것인데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전문가와 당국이 부모님들에게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해외도 일상회복 점점 해가고 있죠? 미국이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서 입국 제한을 좀 완화했습니다. 빗장이 풀린 공항 풍경 보시겠습니다. Unbelievable. I can't believe it. I just can't believe it. It's 2.5 years. Yeah, 2.5 years. Oh my God, it's so awesome. It has been like 2 years. My friend, my fiance is here. It's I feel joy. Seriously, it's so good to be back.
flights are filling up quite nicely. About 45% of the bookings are for November and December, but we're already seeing Easter and the summer starting to pick up. 네, 행복해하는 웃음이 너무 보기 좋으면서도 또 한편으론 걱정이 되는 건 또 어쩔 수가 없네요. 미국 입국이 가능해진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한 나라가 33개 나라, 네, 한국도 포함이 됐고요. 네, 우리나라도 포함됐고요. 우리나라 국민도 접종 완료만 하면 미국에 가서 별도의 격리 없이 입국이 가능한 상황이 됐는데요. 단 이제 접종 완료가 됐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신 접종 증명서하고 음성 판정 확인서 두 가지를 참조해서 그러니까 지참해서 가지고 들어가야 그래야 입국이 가능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또 저런 장면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면서도 우리는 저런 상황까지 안 가고도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에 조금 좀 뿌듯한 생각도 드네요. 네. 어떻습니까? 저렇게 여는 게 방역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무래도 위험 부담이 있습니까? 저는 조금 걱정도 되고요. 기대도 되는데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독일의 사례를 보게 되면 독일이 그래도 유럽에서는 방역이 상당히 잘 된 편이었거든요. 하지만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독일의 유행세가 매우 급격해졌습니다. 다른 말로는 이때까지 방역이 잘 된 나라들은 치러왔던 피해가 적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피해가 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독일의 사례처럼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방역을 잘해왔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회복이 되면 남아있는 피해가 훨씬 더 클 수 있고요. 유행 상황들이 안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국제 간의 왕래라든지 아니면 방역 정책에 있어서는 이런 남아있는 피해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정하게 피해를 다 입지 않고는 이걸 건너갈 수 없는 겁니까? 네, 이제 피해 없이 단계적 일상회복을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아있는 피해를 얼마만큼 분산해서 받을 수 있냐, 그게 단계적 일상회복의 본질이 되겠습니다. 상황을 얼마나 좋게 만들 수 있는가, 이게 백신과 치료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먹는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네요. 네, 벌써부터 생산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머크사가 먼저 이제 먹는 치료제를 개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저개발 국가에게 우린 특허권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100여 개 국가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가운데 한 국가인 방글라데시에서 한 제약사가 어제부터 복제약 생산을 시작했다고 하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근데 머크사가 원래 이제 뭐 선진국의 경우에는 원래 제약값 원가는 얼마 되지는 않지만 판매하려고 했던 가격은 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돈으로. 근데 방글라데시는 4만 원이 채 안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 있어서 저개발 국가들에게는 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우리나라도 이제 경구용 치료제 빨리 좀 도입하는 속도를 당기겠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중증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걸 막는 효과가 좀 있다고 한다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는 상태에서 경구용 치료제를 복용하면 아무래도 우리 의료 체계에 상당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비용 때문에 좀 걱정되긴 하는데 교수님 요 답변을 짧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는 치료제가 들어오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신종플루 때 걱정을 많이 했지만 타미플루로 넘어선 것처럼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의료계인의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만 머크사보다 화이자사의 결과를 봤을 때에는 예상보다 좋은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 조기에 도입돼서 사용될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중환자 병상 확보에 있어서는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긍정적인 신호도 있지만 아직은 좀 조심해야 됩니다. 방역수칙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환기 열심히 하시고요. 한동안은 좀 긴장을 풀면 안 되겠습니다. 정재훈 교수, 김성환 평론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4시엔 사사건건.